오늘 기초 문법 체계를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품사라고 하는 거. 저번에 우리 내신 대비하기 전에도 정리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 자, 이 품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똑같이 쓰셔야 돼요. 똑같이 연습장에다 쓰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 더 의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을 묻기에 따라서 어떻게 묻기도 하냐면은 이 문장 성분과 형태소의 자리를 바꿔서 앞에다가 단어명을 쓸게요. 품사는 단어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형태소도 단어 파트에서 나오기도 해요. 문장 성분은 문장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문은 소리, 의문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죠.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문법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무슨 문법을 어떻게 배우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일부 학교는 지금 이미 배웠고 일부 학교는 또 배웠고 아직은 안 배운 학교들, 배웠던 친구들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 의문의 변동이라는 부분을 배워요. 의문의 변동, 이런 개념을 하나 배울 거고요. 그리고 문법 요소 파트라고 배워요. 문법 요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또 배우기도 해요. 이게 이번에 중간고사 때 어느 학교에서 배웠냐면, 문법 요소는 의고에서 배웠고요. 문문의 변동은 경민고에서 시험 범위로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광동고는 안 들어갈까? 이번에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반대로 경민고는 의문의 변동을 했으니까 어디가 남아? 문법 요소 파트가 남았겠지. 그쵸? 그리고 의고는 어디가 남아? 의문의 변동 파트가 남았겠지. 그럼 광동고는요? 문법 요소 파트, 의문의 변동 파트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게 조금 학기마다 나눠지거든요. 자, 의문의 변동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춤법까지,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한글 맞춤법. 자, 한글 맞춤법은 아직 어느 학교도 안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맞춤법 공부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춤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수많은 글자들을 어떻게 다 외워?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1학년 과정이 끝나냐? 아니요. 2학기 때. 자, 2학기 때 우리 들어가는 게 국어사라고 하는 국어의 역사, 중세국어 파트가 하나 들어가요. 중세국어 파트. 당연히 문장 성분, 문법 요소 파트는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문장 단원에서. 근데 형태소가 문법 요소에 영향을 끼쳐요. 의문의 변동은 의문 파트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만, 아니, 형태소도 알고 있어야 돼요. 형태소 개념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요 개념이 없으면은, 여기 기초 개념 부분이 없으면 어느 부분을 하더라도 힘들어요. 어느 부분을 하더라도. 품사는요,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우면 2학기 때는 저 열심히 할게요. 2학기 때 국어의 역사, 중세국어는 확실하게 할게요. 아니, 얘네들도 문법 요소가 그대로 가서 의문의 변동이 그대로 가서 영향을 끼쳐요. 자,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누락이 생기면 2학기 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파트가 문법 파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러면 잘 해놓으려면 기초공사부터 탄탄하게 해야 문법 요소,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잘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2학기 때 국어의 역사, 중세국어까지도 잘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먼저 품사 정리합시다. 자, 똑같이 쓰세요. 품사 체계. 자, 요 품사 체계는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문장 성분은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형태소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고요. 의문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자, 요렇게 중1, 중2, 중3 때 다 배웠던 개념들인데,
분명히 저 그래도 중학교 때 잘 안 했어요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요 개념 체계만 잡으면 돼요. 여기서 뭐 특징이라던가 아주 깊게 들어갈 건 아니니까 뭐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뭐가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말이 체계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체계, 갈래. 자, 그럼 품사 체계는 품사라고 하는 것부터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품사의 정의는 단어가 아니에요. 품사는 단어 아니에요. 단어를 기준에 맞춰 묶어 놓은 것. 기준에 맞춰 묶어 놓은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나눠 놓은 거예요. 기준에 맞춰. 자, 그러면 이 기준은 몇 가지? 세 가지 기준이 나와야 돼요. 형태에 대한 기준, 기능에 대한 기준, 의미에 대한 기준. 자, 그래서 첫 번째 형태로 나누면은 기준에 맞춰만 나누는 거예요. 불변어와 기억날 건데 가변어. 요렇게 나눠줘야 돼요. 형태에 맞춰서 다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백지에다가. 자, 품사체계 그려라고 하면 기준 세 가지 쓴 다음에 기준에 맞춰서 불변어, 가변어. 자, 기능에 맞춰서 써주세요. 자, 기능은 어떤 역할이다라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체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체언. 체언이라고 할 때 이 체자는 우리 신체, 몸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몸의 기능은 무엇이냐? 중요하다. 중요한 기능. 어떤 문장에 있어서 기본 뼈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체언은 아주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관계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해요? 관계를 나타내주는. 어떤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해요. 자, 세 번째는 수식언. 네 번째는 독립언. 가변을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 수식언 꾸며주는 기능, 독립언 독립적인 기능. 자, 언이 기능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렇죠? 가변어, 용언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때 용자가 활용하다, 활용하는 기능이에요. 활용하는 기능이 뭘까? 활용, 어미가 변화하면서 국어에서의 활용은 어미 변화하면서 문법적 변화를 일으켜요. 어미가 변하면서 문법적 변화. 단어 하나하나 처리하고 가자. 그럼 문법이라는 건 뭐야? 우리 계속 문법 하는데 문장에서의 법칙성을 나타내 주는 거. 문장에서의 법칙성이에요. 이걸 쓰면 무조건 이거는 문장의 법칙이야. 어떤 법칙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뭐한다 라고만 써주면은 문장이 종결의 법칙이 생기죠. 그쵸? 뭐뭐하고 연결해주는 법칙이 생겨버리죠.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오면 좋죠. 혹은 뭐뭐하니 물어보는 의문의 법칙이 생기죠. 무조건 생기잖아, 이거는. 그쵸? 혹은 나는 뭐뭐 하겠다. 미래의 의미가 생기죠. 또 의고는 기억나야 되는데 주체 높임 표현 시가 들어가면 어떤 법칙이 생겨요? 높임의 법칙이 생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문장의 법칙을 나타내 주는 거. 그걸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법적 기능을 어디서 해요? 어미에서. 어미가 변화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 활용하면서. 어미가 활용하면서 문법적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가변어예요. 왜? 형태가 바뀌니까. 가변, 변화가 가능하다. 불변, 변화가 불가하다. 그렇죠? 활용된다, 가변된다. 어디가? 어미가. 자, 여기까지 기능 단위로 나눴고요. 자, 의미 단위로 나눌 때요. 의미 단위는 무슨 사라고 끝나요. 체언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요 세 가지. 숫자와 관련된 게 수사, 명사를 대신하면 대명사, 이름을 나타내주면 명사. 자, 명사 중에서 하나만 더 알고 있읍시다. 의존 명사.
자, 어떤 이름을 나타내주는 느낌이지만 얘를 의존성이 있어요. 혼자서는 잘 못 써요. 그래서 의존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네요. 뭐뭐한 명. 우리 지금 여기 27명이 있어요. 27명 이렇게. 이따가 먹을 것 좀 있나요, 여러분들? 먹을 것 할 때 이런 것들, 명 이런 예시들이 의존 명사예요. 자, 것만 혼자 쓸 수 없고 명만 혼자 쓸 수 없죠. 뭔가 앞에서 꾸밈을 받으면서 쓸 때 그런 명사들을 우리는 의존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체언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자, 관계어는 우리가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사는 누구 뒤에서? 체언 뒤에서. 체언 플러스 조사의 형식을 가지면서 이것의 문장의 관계들을 나타내줘요. 자, 근데 체언 뒤에만 붙는 게 아니라 어미 뒤에도 붙어요. 혹은 부사 뒤에도 붙어요. 종종. 근데 주로 체언 뒤에 붙어요. 자, 그래서 조사만 붙이면 문장의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 볼까? 나, 너, 사랑해. 조사만 바꿔볼게.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너는 사랑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 이 조사의 역할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 관계를 바꿔버려. 관계에 나타내준다. 관계연의 기능이다. 이해되시죠? 자, 조사도 중요합니다. 조사도 여러분들이 7개의 격조사를 알아야 돼요. 미안해요. 격조사가 있고요. 7개의 격조사예요. 그리고 보조사가 있어요. 하나 더 접속조사도 있어요. 자,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라고 하는 하위 갈래가 있구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보조사는 뭔가 보충해주는 조사예요.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결정시켜 버려요. 우리 이따가 문장 성분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문장 성분 중3 때 배웠던 거. 이거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격조사가. 문장 성분 결정. 문장 성분의 관계를 결정해 버려요. 그것은 어디? 격조사. 자, 문장 성분 몇 가지 있는지도 이따가 물어볼 겁니다. 7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사 7가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밑에 가서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2가지, 관형사와 사로 끝나요. 여기는 다 부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을 여러 번 했던 친구들은 제가 관형사 부사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했죠? 관형사, 관형의 뜻은 무엇이다? 체언을 수식한다. 자, 모든 관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체언수식으로 하면 의미를 잡으면 좋아요. 자, 부사할 때 이 부자는 2인자를 나타내주는 부회장, 부반장, 그때 2인자 부자예요. 그래서 2인자로서 하는 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일이 많아요. 주로 수식. 누구 빼고? 체언 빼고 다 수식. 체언 빼고 다 수식. 근데 종종 체언도 가능. 종종 체언도 수식을 해줘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사도 수식해줘. 용언도 수식하죠. 또는 관형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해요. 문장을 연결하기도 해요. 접속하기도 해요. 되게 하는 일 많아요. 하는 일이 많아요. 2인자로서 하는 일이 많다. 부사, 이렇게 부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하는 일이 되게 많구나. 무슨 일 하는지 그 안에서 찾아주려고 우리가 꼭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독립어는 하나 있습니다. 감탄사. 감탄사. 자, 용언에는 2가지가 있죠. 동사와 형용사. 요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따 깔끔하게 다시 그릴게요. 자, 먼저 동사는 어떤 개념? 움직임을 나타내준다. 근데 움직임보다 우리 독서를 독해하는 방법에서는 관계성이 나타나기도 해요. 관계성. 좋아한다라는 관계, 아까.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할 때 그런 관계성도 나타나죠. 자, 형용사라고 하는 개념은요. 명사 수식한다라는 건 영어에서 쓰는 거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국어에서. 근데 그냥 기본형으로 쓸 땐 절대 안 돼요. 얘는 상태나 성질.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주는 애가 형용사예요. 예를 들면 맑다,
되게 하늘이 맑네. 오늘 하늘이 좀 흐렸는데까 맑다. 상태나 성질이죠. 예쁘다. 지금 예쁜 성질이 있나 봐. 꽃이 예쁘다. 예쁜 성질이 있나 봐. 그런데 형용사를 우리가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거는 맑다라고 기본형으로 갖지 않지. 이 기본형을 가지고 수식해 주진 않죠. 맑은이라고 이렇게 돼야 꾸며줄 수 있죠. 맑은 물, 예쁘다도 예쁜 꽃. 자, 이렇게 되어야만 수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은으로 바뀌었죠. 예쁘다가 어디로 바뀌었지? 여기서는 자, 요거는 찾아보자. 예쁘다에서 다가 뭘로 바뀌었을까? 예쁜 끝까지는 있는데 찾았니? 찾은 사람은 채팅창 이용해서 써줘도 되고 니은으로 바뀌었지. 그치? 다라고 했던 요 부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어미가 변화돼요. 어미가 변화돼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우리는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미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해요? 활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가변어. 형용사는 그래서 가변어. 어디가 바뀌었어? 맑은. 기본형 누구였는데? 맑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먹다도 해볼까? 점심은 먹었니? 먹다 기본형에서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게 됐죠. 어디가 바뀌었어요? 기본형 다에서 언니 라고 바뀌면서 문법적 기능이 달라지죠. 문장의 법칙성이 달라지죠. 아까 어떤 법칙성이 달라졌지? 자, 먼저 맑은이라고 바꿔버리니까 물을 수식해주는 법칙성이 생겼고 먹다를 먹었니? 라고 바꿔주니까 과거의 느낌과 의문의 느낌까지도 잡아주게 되죠. 이렇게 문법 번역을 어미에서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기존에 저랑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리마인드 하시라고 쭉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항상 화요일 날 와서 꼭 질문하셔야 돼요. 이 부분 절대 이해가 안 가요. 혹은 제가 이거를 녹화해놨다가 클래스룸에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보면서 반복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품사의 체계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써볼게요. 다른 설명 다 걷어내고 이렇게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품사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먼저 형태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불변어, 가변어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물론 이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체언을 4번째 써도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적어도 불변어로는 들어가야 된다. 딴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변어는 용언 의미 기준으로는요.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는요. 관형사, 부사, 관계어는요. 조사, 독립어는요. 감탄사 똑같이 그려요. 동사, 형용사까지.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사로 끝나는 의미 기준으로 하면은 국품사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국품사가 여기서 국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어는 국품사예요. 영어는 팔품사고요. 자, 의미 기준, 기능 기준으로 하면 on으로 끝나요. on. 알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력이 생기면 요 조사 중에서 하나, 서술격 조사. 아까 격조사 7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하는 친구는 가변어에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만 더 빼주시면 좋아요.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 2단은 가변어에 들어간다. 자, 이게 품사의 체계예요. 이거 언제 배웠다고요? 1학년 때 배웠어요. 언제 1학년? 중1 때. 중1 때 배운 내용이에요. 복습 안 되면은 절대 문법 안 돼요. 알겠죠? 막 그럼 고2, 고3 때까지 계속 흔들려. 지금부터 품사의 체계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그리는데 30초도 안 걸려야 돼,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품사의 체계.
자, 이어서 요 품사의 체계와 연결된 부분이 문장 성분이에요. 자, 문장 성분 파트. 자, 문장 성분 파트는 언제 배웠나? 중3 때 배웠죠. 자, 중3 때 배우는 요 문장 학교마다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중3 때 배우거든요. 넘어가서 자, 문장 성분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문장을 우리가 하나의 긴 문장을 보고 나서 하나의 긴 문장 이렇게 끝났겠지? 요 성분, 구성하는 부분을 나눠보는 거야. 한 문장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 아,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나눠보고 나니까 7가지 성분으로 묶여요. 그래서 7성분으로 묶이는데 첫 번째가 주어 부분. 자, 여기도 뭘로 끝나요? 어로 끝나죠? 목적어 부분, 서술어 부분, 보어 부분. 영어에서도 보어 자리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그럼 보어의 의미는 뭐야? 보어, 보충해주는 부분. 왜? 불완전하니까 보충을 해줘야 돼요. 영어에서도 우리 I am, 비동사 뒤에 여기가 보어 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 부분이에요. 문장의 부분이라고. 그래서 I am student. 그래서 보충해주죠. 그래서 보어의 개념은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성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주성분. 주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요하다, 주된 성분이다. 자, 왜냐면 주성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부속 성분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아. 부속 성분은 수식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수식해주는 애들 2개 있었어요. 관형사. 아니, 여기서는 관형어. 왜요? 어로 끝나야 돼요. 기준이 완전 달라요. 부사어까지. 부사어 앞에서 부사의 그 느낌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독립성분. 독립어. 자, 7성분을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7성분만 그리면 끝나냐? 아니요. 아까 조사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조사 중에서 화면이 좀 늦네. 기다렸다 할게요. 격조사라고 하는 친구는 문장 성분을 결정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또 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밥을 가지고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밥이 맛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밥. 그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밥이 맛있다. 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붙여줘갖고 주어가 됐죠. 주격조사. 목적으로 만들어 볼까?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을이라고 하는 을을 목적격조사가 붙어서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문장 성분 결정시켜 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서술격 조사는 이다를 붙여주면 돼요. 밥이다. 뭐가? 이것은 밥이다. 이다가 붙여서 서술격 조사. 보어는 불충분한 서술어, 불완전 서술어 앞자리거든요. 되다나 아니다예요. 쌀이 밥이 되다. 그렇죠? 그러면 쌀이 밥이 되다. 주어는 쌀이에요. 되다는 서술어예요. 근데 만약에 밥이라는 말이 없으면 쌀이 되다. 이상한 느낌이지. 그래서 쌀이 무엇이 됐어? 밥이 됐어 라고 하는 이 자리가 보어 자리고 이렇게 쓰이면 복격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 나는 중학생이 아니다. 나는 중학생이 아니다. 주어 서술어 이 보어 자리. 여기는 복격조사. 그래서 복격조사가 가 똑같은 형태와 주격조사 가와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술어를
봐야지만 구분이 됩니다라는 거. 밥을 가지고 관형어, 관형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지. 관형, 관형, 체언 수식. 체언 수식하는 문장 성분 자리, 문장의 부분. 한번 해볼까? 밥의 효과가 좋다. 자, 여기서의 주어는 효과가 좋다예요. 좋다, 여기 주어 자리예요. 좋다가 서술어예요. 자, 근데 그 앞자리에 밥의는 효과를 꾸며주고 있죠. 효과는 체언이니까 밥의 자리는 관형어 자리예요. 이 관형어 자리에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이는 거죠. 자, 부사어로 한번 해볼게요. 부사어는 꾸며주거나 혹은 비교 대상이 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부사어라고 할 수 있는데, 빵이 밥보다 맛있다. 자, 이 문장의 전체적인 주어는 빵이죠. 주어. 맛있다가 서술어예요. 밥보다는 빵과 비교하는 대상, 그리고 맛있다를 꾸며주는 느낌으로 이 자리를 우리는 부사어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부사어가 상당히 찾기가 힘들어요. 많고, 하는 일도 엄청 많고, 하는 일도 많아서, 역할도 많아서, 그리고 부사격 조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는 암기 금지,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찾아줄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찾는 실력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찾는 실력은 제가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금 문법 데이를 하나 계획하고 있거든요. 31일 날, 5월 31일 날 문법 데이 할 건데 그때부터 그때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독립어. 밥을 불러봐. 봐봐. 아, 너무 기쁜 나머지 밥을 불렀어. 그럼 이때는 밥은 체언이죠. 체언 플러스 이때 R을 조사인데 호격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호자는 호출하다, 호명하다, 부르다라는 의미. 그쵸? 요거 나중에 다른 얘기인데 이제 문학으로 잠깐만 넘어가면 밥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순간 밥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쵸? 그러면 얘는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문학에서. 밥아라고 느꼈죠? 영탄법도 쓰인 거예요. 그리고 밥은 내 얘기를 듣는 존재로서 청자로 설정했죠? 대화체가 쓰인 거예요. 느낌 왔어? 무슨 느낌이지? 이게 문학에서 이래요. 문법을 하다 보면 이 독립어 부분에 이 친구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문법에서는 상당히 그 비중이 낮거든요. 근데 문학에서는 되게 중요해져. 봐봐라고 부르는 순간 의인법, 영탄법, 대화체까지도 끌어낼 수 있으면 좋아요.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문학하고 제가 많이 연관을 지을 거거든요. 저도 이 문법을 하다 보니까 문학이 극복된 케이스라서 이번에 문학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다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외우지 마시고 항상 이런 기초적인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끌어내고 찾아내려고 하는 이 실력을 늘려야 돼. 그걸 우리는 독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개념 체계들, 어떤 기본적인 체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런 체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작품을 외운다고 절대 이제는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밥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모든 문장 성분에 누구 때문에 이 조사 때문에 갖다 쓰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밥은 체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명사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체언과 명사는 조사 때문에 모든 자리에 가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문장 성분의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로 갑시다. 다시 또 쓸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체언으로만 이렇게 보냈지만 아니에요. 체언 말고 우리 다른 품사로도 보내볼 거예요. 그리고 수식어, 관형사, 부사. 관형사는 당연히 관형어 자리로 가야 돼요. 왜? 체언 수식하는 친구니까
체온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사는 하는 일 많은 거니까 하는 일 많은 자리로 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본 개념. 자, 이어서 동사와 형용사가 있죠. 자,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라고 합시다. 이 용언은 기본적으로 서술어 자리에 가서 쓰여요. 뭐뭐한다, 기본형 다가 붙어서.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용언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용언 같은 경우가 뭐 하면서 활용하면서, 활용이라는 건 뭐예요? 어미 변화를 겪으면서 문법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죠. 자, 어미가 활용이 되면서 어디로도 가냐면 관형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 부사어로도 가능해요. 가능, 싹 가능. 알겠지? 자, 심지어 누구처럼도 쓰이냐면은 주어나 목적어 자리로도 갈 수 있어요. 명사처럼. 이것도 가능해요. 하는 일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서 어디로 연결할 거냐? 용언의 구조를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파트예요. 용언의 구조. 여러 번 그렸어요. 용언의 구조. 근데 또 그립시다. 저도 지겨워요. 이거. 할 때마다 그리니까. 아니, 지겨우면 안 돼. 이거는 눈 감고 그려야 돼. 자, 용언의 구조. 제목은 이제 용언의 구조 다음 장. 자, 용언이라고 한 거는 활용하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구에서? 동사나 형용사에서. 그러면 기본 구조는 간과 미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지? 다 들어봤죠? 중학교 때 분명히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간, 미 무슨 의미냐면 간자가 식물의 줄기를 의미해주는 비유적인 측면이거든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줄기는 나무 줄기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실제로 그 줄기 간자인데 나무가 한번 자라면 이 줄기가 변해 안 변해? 바람이 불면 안 변하지? 그래서 간의 뜻은 변화가 없다.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미는 꼬리 부분이에요. 꼬리 밑자. 바람이 불면 나무의 이 끝 부분은 흔들흔들이죠. 또는 뱀의 꼬리는 흔들흔들이죠. 그래서 요 어미라는 의미는 변화한다. 변화하는 부분 어미, 변화하지 않는 부분 어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거 꼭 찾는 연습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구조 먹다.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 볼까? 어디가 바뀐다고요? 어미가 바뀌어요. 먹니? 먹네. 먹자. 먹었다. 이런 식으로도 쓰죠. 자, 이런 부분들, 바뀌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미라고 하고요. 안 바뀌는 부분들을 어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찾는 거는 뭘 해보면 돼요? 활용해보면 금방 찾아져요. 바꿔 써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어미가 더 나눠집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미 부분에서 이쪽 끝에 그냥 이렇게 끝내주는 어미를 말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끝에 있는 부분, 끝에 있는 부분, 끝에 있는 부분, 끝에 있는 부분을 말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어처럼 뭔가 중간에 뿅 하고 들어가고 얘가 빼도 말이 가능하죠. 이런 부분을 선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선어말어미. 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어말어미는 뺐을 때 말이 돼요. 빼도 말이 가능함. 뺐을 때도 말이 가능한 게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뺐을 때도 말이 가능해야 돼요. 선어말어미는 선어말어미에서는 나중에 이제 정리하겠지만 시제 표현, 시간 표현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높임 표현도 여기서 일어나요. 뭐뭐하시였다, 보시었다, 하시었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보시었다로 써볼까? 보다에, 보시다에, 보시었다. 자, 요 두 친구가 선어말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자, 근데 요 보시다라고 하는 높임 표현이 먼저 쓰이고요. 시제 표현이 뒤에 쓰여요. 높임과 시제가 동시에 쓰일 때는 높임이 먼저.
이게 근데 중세국어에는 달라져요. 중세국어에서는 시제 표현이 앞에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뭐 보시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보더시니, 보더시다 이런 식으로 막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2학기 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2학기 때 또 헷갈리지. 그렇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 부분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선어말 어미 부분은 뺐을 때 말이 되는 부분,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부분. 자, 어말 어미 끝부분에 쓰이는 어미입니다. 무조건 끝에 있는 건 다 어말 어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어말 어미가 또 나뉘어요. 첫 번째, 종결해주는 종결어미. 그러면은 먹다, 종결해주고 있네? 형사형 종결. 먹니? 의문형 종결. 먹자, 청유형 종결. 먹어라, 명령형 종결. 먹었구나, 감탄형 종결. 그래서 종결어미는 요 5가지가 있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종결하지 않고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연결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볼까? 먹고 가다. 자, 원래 기본형 누구누구 먹다와 가다가 합쳐졌네. 근데 누구 때문에 이 고가 다해서 고로 활용이 되면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미의 특징. 한 단어의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무조건 어미라고 했고요. 그 부분이 연결시켜주는 느낌이면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도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대등하게 연결, 종속적으로 연결, 보조적으로 연결, 종속적, 대등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요거까지만 써주세요. 요거 각각 예시는 나중에 될 거니까.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전성어미. 자, 전성이라는 단어부터 해석해야 되겠죠? 전성은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뭐를? 성분을 혹은 성질을. 성질. 자, 성분? 어떤 성분? 맞아. 이 단어, 용어는 어떤 성분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용어의 기본적인 성분은 서술어. 용어는 기본적으로 서술어 자리에서 쓰여요. 뭐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서술어 자리에 쓰여야 되는데 아니 전환시켜줘. 어떤 자리로 전환시켜주는지 더 그려봅시다.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요렇게. 서술어 자리로 쓰여야 되는 이 친구를요, 어디로? 관형사형, 관형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관형사처럼. 관형사가 됐다란 말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관형어가 돼요. 부사형, 부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됐다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품사는 절대 안 변해요. 옆에 써놔. 품사 변화는 아니에요. 품사 변화 일으키는 건 아니고 문장 성분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다 구분 가능해야 돼요. 알겠죠? 부사형은 부사어로. 자, 명사형은 명사처럼 쓰는 거죠. 그럼 명사어가 있었나? 명사어가 있었나? 없었지. 명사처럼?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뒤에 조사가 붙어요. 그러면 결정이 되죠. 그렇죠? 이것도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명사형 전성어미. 밥을 먹다를 제가 나는 싫다. 이 문장 안에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을 수 있냐? 밥을 먹기가 싫다. 나는 밥을 먹기가 싫어. 그렇죠? 이렇게 가가 붙으면서 주어의 느낌이 들죠. 그리고 서술절이거든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여기 조사가 붙으면서 얘가 결정이 돼요. 혹은 나는 밥을
먹기를 그만두었다. 뭐가 붙었어요? 조사. 그래서 목적어가 되죠. 위에는 주어가 되고.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도 쓸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 있어요. 누구는?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자,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기. 자, 어미예요. 끝에 쓰여야 돼요. 끝에 쓰여요. 그쵸? 여기까지가 한 단어. 먹다라고 한 단어가 기로 활용되면서 조사 가가 붙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 좋다라는 얘기죠. 아니, 당연히 보여야 되고. 자, 부사형 전성어미는 빠르다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볼까? 빠르다. 우리 이제 공부한 지도 작년 우리 저번 겨울부터 막 했는데 벌써 여름이 오네. 아, 시간이 흐른다. 꾸며줘 볼까? 빠르다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요? 빠르게. 자, 이렇게 개가 쓰이면서 다가 어미 개로 활용이 된 거죠. 그러면 부사형 전성어미도 몇 개가 있겠네요? 네, 있어요. 음기는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록. 이렇게 두 개. 아니, 근데 저는 하나 더 넣을게요. 원래 요 두 개만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찾기 편하라고 이, 개, 도록. 이렇게 세 개로 저는 보통 얘기를 해요. 세 개밖에 없어. 사실 이도 어미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부사처럼 쓰인 걸 찾기 편하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외우기 편하게 음기 몇 개예요? 명사형 전성어미 두 개. 부사형 전성어미 2개 도록 몇 개예요? 3개.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많아서 그래. 4개여서 그래요. 은, 는, 을, 던. 관형이라는 뜻은 또 뭐라고요? 체온 수식. 은는 을던을 붙이면 체온이 수식이 된다고? 해봅시다. 맑다. 여기에 맑은 어미 활용시키면 물 이렇게 꾸며줄 수 있잖아. 그쵸? 빠르다도 가져와 볼까? 빠르다. 차를 한번 꾸며줘 봅시다. 빠른 차. 꾸며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미의 활용이라는 얘기예요. 어미가 활용되면서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4개예요. 은는 을던, 은는 을던, 은는 을던. 음기 이계도록 은는 을던, 음기 이계도록 은는 을던. 자, 되게 많죠. 용언의 구조. 많이 많지 않아요. 별거 없어요. 어간어미, 선어말어미, 연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문법 공부가 되는 거지. 이거 없이 막 우왕좌왕하다가 1학년 그냥 끝나고 저는 문법이 어려워요. 아닌가 봐요 하다가 3학년 때 언어 매체를 해야 될까? 나는 문법이 안 되는 것 같아. 화법과 전문으로 가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화법과 작문은 가도 돼. 근데 1학년 때 그런 문법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 나중에 그 중세국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요새 뭐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작문이 기본적으로 문법이 돼야 작문이 돼요. 화법과 작문 파트에서 작문도 이런 문법적 기초 지식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오늘 지금 3가지 하고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품사의 체계. 두 번째는 문장 성분. 세 번째는 용언의 구조. 용언의 구조는 근데 품사 체계 안에 넣어줘야 되긴 해요. 사실 요거는 같이 붙어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품사를 가지고 문장 성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정리를 하면 자, 이 용언이 아까 서술어 자리로 가서 쓰이지만 아니야. 관형어 자리로도 가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는 하셨죠? 왜? 관형사형 전성어미 때문에. 여기 분홍색으로 다시 쓸게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때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게 있으면 관형어로도 쓰인다.
자, 그럼 부사어로 쓰일 때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면 되겠죠.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처럼 쓰일 때는요, 명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가서 쓰일 수 있구나. 자, 중요한 거 관용어 입장에서만 한번 다시 봅시다. 관용어 입장에서만. 자, 관용어는 어로 끝났네요.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의 어떤 부분들. 그럼 이 문장 부분은 어떤 품사가 와서 쓰였지? 첫 번째, 관형사 그대로 올 수 있죠. 관형사라고 하는 단어 품사가 관형어 자리에 와서 쓰일 수 있네요. 두 번째, 체언에 관형격주사 의 얘가 와서 쓰일 수 있죠. 세 번째,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 친구들이 와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요 관형어 입장에서도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관형어 입장에서 관형사가 올 수 있구나. 체언의 관형격조사 의가 붙어서 올 수 있구나.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와서 붙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부사어도 비슷해요. 근데 부사어는 나중에 쭉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 관형어 정도만 조금 더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관형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관형어를 공부하셔야 나중에 뭐가 되냐면 띄어쓰기가 돼요. 우리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파트를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관용어 정리는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자, 정신없이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품사, 그렇죠? 문장 성분. 자, 그래서 지금 이 품사와 문장 성분 파트를 좀 얘기를 한 거고요. 형태소 파트 정리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의문 파트는 여러분들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걸? 그리고 의문 체계는 완전히 분리를 해줘도 괜찮아요. 의문만 따로 공부하는 거. 사실 또 형태소만도 따로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품사와 문장 성분은 꼭 한 번에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형태소까지만 얘기를 할 건데, 자, 분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냥 다른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하고? 품사하고. 자, 품사는 형태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분류한 거죠. 기준에 맞춰서 분류한 거예요. 이 분류라는 건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쪽에 모여. 얘네들은 다 명사라고 할게. 다른 단어들은 이쪽에 모여. 이쪽은 다 동사라고 할게.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십만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 수십만 가지 단어를 묶어서 명사, 얘네들은 묶어서 동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형태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굳이 연결할 필요 없어요.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 형태소라는 거는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로 쪼개보는 거예요. 자, 의미를 지닌 단위로 다 잘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묶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잘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지녔다라는 게 실질적인 의미도 맞고요. 실질적 의미, 문법적 의미까지 포함해요. 자, 문법적 의미가 있으면 걔도 우리 하나의 형태소라고 봐요. 그럼 문법적 의미를 우리는 아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용언의 어디라고 했었지? 용언의 어디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준다고 했지? 잘 듣고 있었나 안 듣고 있었나 보자.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거. 1번 어간, 2번 어미. 1번, 2번 채팅창 이용해서 써봅시다. 어간? 야, 어간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되냐? 문법적 의미는 어미라고. 다시 돌아가서 볼게. 어디다 썼냐? 어디다 썼냐? 여기 있잖아. 어미 변화는 문법 변화를 일으킨다. 어미 변화는 문법 변화를 일으킨다. 그치? 활용, 어미 변화는 문법 변화를 일으킨다. 문법적 의미는 어미예요. 알겠죠?
그럼 실제적인 의미가 어간이에요. 맞아. 요 어간이 실질적 의미예요. 여기는 문법적. 법칙성이 나타나면 그건 우리가 문법적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라던가 이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 있다 1번. 2번 없다. 써주세요. 1번 있다, 2번 없다. 의미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과거를 나타내주는 문법적 의미잖아. 잘했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하나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쪼개서 생각하는 게 형태소의 개념이에요. 그 품사라는 완전 차원이 다르지. 다른 차원이야. 언어들 레벨이야. 알겠지? 다른 차원이라고 그냥 따로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형태소는 기본적인 우리 마인드가 마음가짐이 잘라봐야지, 잘라봐야지, 잘라봐야지. 잘라볼까? 먹다. 어떻게 자를 수 있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먹다. 여기는 간. 여기는 미안해. 미. 그러면은, 자, 이거는 실질적인 냠냠냠냠 먹는 느낌이 있네. 여기 실질. 여기는, 문법. 문법적, 실질적. 이렇게 나누면 돼요. 먹다만 얘기하나? 아니, 먹었다도 되지. 그럼 이것도 나눠볼까? 이렇게 나눠지겠네. 이거는 실질적 의미. 서나말 어미 역시, 어말 어미 역시 다 문법적 의미. 그래서 먹다는요, 기본적으로 형태소가 2개예요. 먹었다는요, 기본적으로 형태소가 3개예요. 얼마만큼 쪼개질 수 있는지 쪼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기본이 2개부터 시작해요. 형태소가. 3개로 쓸 수도 있어요. 4개도 가능해요. 해볼까? 보, 시, 다.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를걸? 보다, 하시다, 과거를 나타내준 문장을 종결해준 다. 그래서 여기는 4개의 형태소예요. 의미마다 다 잘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용어만 우리는 조심하시면 형태소 나누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형태소의 개념은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준다.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준다. 문법 형태소. 근데 걔를 형식적 의미다라고 해서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형식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2번째로 혼자서 쓰일 수 있는지 자립할 수 있는지 자립 형태소라는 것 관점도 있고요. 아니요, 의존해요. 의존적으로 쓰여요. 의존 형태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과정이기 때문에 요 과정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립 형태소는 모든 단어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단어 중에서 의존 형태소에 들어간 건 조사. 조사는 혼자 쓰일 수 없죠. 그리고 어간 어미. 여기 이렇게 조사, 어간 어미. 이 친구들을 의존 형태소에 넣어주면 돼요. 명사는 자립 형태소네. 그렇죠? 모든 단어는 자립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조사만 그리고 용언에서는 어간 어미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형태소는 다 잘라보는 거에 기본적으로 자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떤 단어를? 눈에 보이는 단어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단어를 다 잘라볼까? 나는 밥을 먹었다. 잘라봅시다. 나는 밥을 먹었다. 한 글자 단위로 다 잘라봐도 괜찮아요. 여름이 가고 미안해. 봄이 가야지.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이것도 잘라볼까? 봄, 하나의 명사, 조사. 가고는 가다의 기본형 어간과 가고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문장 뒤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고. 이거 연결어미니까. 여름은 여름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여름은 한 단어잖아. 여와 름이 잘라지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죠. 썸머라는 의미가 사라지죠. 그리고 조사. 자, 온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몇 개의 형태소일까?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몇 개일까? 한번 써봅시다. 채팅창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몇 개일까? 1번, 2번, 3번, 4번. 항상 기본형부터 생각하세요. 기본형부터. 기본형 생각은 5, 다에서 5다는 몇 개의 형태소? 하나, 둘. 거기에 뭐가 추가됐어요? 니은. 아, 니은은 빼도 말이 되고 넣어도 말이 되는 선어말어미예요. 그럼 선어말어미도 우리는 형태소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개.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얘는 5, 는, 다 이렇게 쓰게 돼요. 되게 어렵지, 형태소가. 그래서 자를 수 있을 만큼 잘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 어미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라는 개념이 아까 용언의 구조에서 딱 머릿속에 있어야 이 형태소 파트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죠.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형태소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접사라는 개념이에요. 접사. 자, 근데 이 접사는 접사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한데 혼자서 오진 않고요. 어근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와요. 선생님 아까 어간 하지 않았나요? 걔랑 완전 다르네요. 근은요. 근자가 뿌리의 느낌이거든요. 우리 뿌리 근자예요. 근본 할 때 근. 자, 그러면 단어의 뿌리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어근은 단어의 뿌리인데 의미가 엄청 몰려 있는 부분. 우리 뿌리에 영양소가 많다라고 하는 뿌리 채소들 그것처럼 의미가 여기에 다 몰려 있고요. 접사는요. 접자가 접착해 주는 거예요. 붙어. 접착제처럼 붙어서 자, 붙어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1번 의미를 더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의존 형태소예요. 혼자서 쓰일 수는 없다. 의존 형태소. 여기에 접사까지 하나 더. 그럼 자립 형태소에는 어근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근은 혼자 자립할 수 있어요. 그 어근 뒤에 붙어서 접사가 새로 붙어서 네 번째 중요해요. 새로운 단어를 형성시켜줘요. 자, 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먹히다라는 단어는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네. 먹다가 먹히다. 비슷한 친구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의미가 똑같나? 아니지. 의미 다르지. 의미가 달라요. 얘네들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누구 때문에 달라져요? 히라고 하는 요 친구 때문에 달라지죠. 형태소 단위로 지금 다 끊어보는 거야. 끊어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요 히가 들어가니까 어떤 의미가 생겨버렸어? 자, 의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잖아. 당하는 느낌이 생기지. 희동 느낌이 생겨버려요. 자, 그래서 먹다가 먹히다가 되는 순간 당하는 느낌이 생겼어요. 자, 의미가 더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접사의 개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어근에, 그럼 어근은 누구예요? 먹다가 어근이에요. 얘는 어간이기도 해요. 먹히다가 돼갖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단어 만들었네? 먹히다. 자, 먹히다를 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왜 활용을 시킬까? 뭘 찾으려고? 어간 어미를 찾으려고. 자, 먹히다도 분명히 용언이니까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디까지가 어민지는 활용해 봐야 돼요. 자, 이것을 활용해 보면 피동표현이란 단어도 알고 있구나. 정배는. 활용해 보면 먹히네, 먹히고 먹히니, 먹히었네. 아,
여기까지가 안 변하죠. 그럼 이때는 어간이 어디예요? 아, 먹기까지가 어간이구나. 바뀌어버리죠. 그쵸? 어간과 어근의 개념이 이때는 같았지만 아니야. 접사가 붙으면 어근에 접사가 붙은 느낌까지가 어간이 돼버려요. 그리고 어미가 결합하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어근이 될 수 있어요. 어근은 뭐 단어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 봄. 봄이라는 단어는 혼자만 쓰이죠? 어근이에요. 그렇게도 봐요. 혹시 또 이런 단어 한번 해볼까? 놀이터? 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놀이 할 때 맞아. 그거 이렇게 접사가 붙는 거를 파생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따가 정리할게요. 자, 놀다에서 온 친구지. 놀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소에서 놀 플러스 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붙어서 놀다는 기본적으로 품사는 동사였는데 무슨 놀이 명사로 아예 품사가 바뀌어버리면서 새로운 단어가 돼버렸죠.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 명사로 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근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접사로 된 새로운 명사가 파생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더 형태소 개념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또 뭐냐면 무슨 개념이냐면 이렇게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 우리는 파생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근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돌다리 하고 있지 않니? 돌다리 했나? 의고 돌다리 나가고 있냐? 학교에서? 돌다리라는 단어도 봐봐. 돌 플러스 다리잖아. 그치? 그럼 얘는 돌은 접사야? 아니, 얘 어근이잖아. 다리도 어근이죠. 손수건도 마찬가지예요. 손수건도 손 플러스 수건이지? 이게 더해진 거잖아. 이건 어근. 파생어는요, 어떤 팔을 이루어야 돼요. 맨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볼까? 맨손, 맨발, 맨몸이라고 하는 갈래 팔을 이루면서 만들어질 때 우린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땐 접사가 앞에 붙었죠. 그때는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 형태소 얘기가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형태소 파트에서는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이런 용어들부터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어떤 용어? 형태소라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쪼개보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있고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고 이렇게도 나눈다. 기본적으로 용어는 두 개의 형태소를 갖고 있다. 아니, 세 개도 될 수 있고 네 개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접사라는 개념은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고 품사를 변화시키면서 혼자서 쓸 수는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까지. 그렇게 했을 때 파생어가 되고요. 접사가 안 붙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거는 합성어가 된다. 요 얘기가 끝이에요. 요거 복습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이거 복습하는 거 사실 5분도 안 걸릴걸? 5분도 안 걸립니다. 이 개념들을 잘 써놨다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혹시 기억하시라고 제가 여기까지 이 파일을 그대로 클래스룸에 같이 올려놓을게요. 제가 여기 필기한 내용까지도 알겠죠? 녹화 영상이랑 이 필기한 내용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